양극화 심한 건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최상급지는 비싸게 놔두고 그 다음에 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좀 많이 공급을 하던가 아니면 많이 가격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해야지 50억, 70억짜리 아파트 있는 가진 사람과 5억, 7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규제를 하고 동등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 자, 6월 2일 날 화요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 날 퇴근 시간은 이충민의 부말리와 함께 알고 계시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B컷이 되느냐 아니면은 뭐 스몰컷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B컷은 안 되고 이제 스몰컷으로 해서 0.25%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순하게 기준금리 인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도 기준금리 인하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시황 분석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기준금리를 왜 인하했고 기준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시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또 단기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했죠. 6월 4일. 자, 단기 주택임대사업자의 부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오늘 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이제 라이브를 이제 6시에 진행을 해서 월요일 날 퇴근 시간은 이충민의 부말리와 함께를 외쳤는데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 날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수요일 날 학위를 받고 학교를 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월요일 날 시작을 했는데 자, 드디어 이제 1학기가 얼마 안 남았죠. 1학기가 얼마 안 남고 곧 방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학기부터는 학교를 안 가고요. 논문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공지사항은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를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8시에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8시. 왜 또 시간은 8시냐? 퇴근 시간이 아닌. 자, 저한테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이나 아니면은 아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이제 구독하시고 아시는 분들께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연락도 많이 오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특히 아니 6시에 퇴근해서 바빠 죽겠는데 도대체 라이브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가한 시간에 좀 조금 더 그래도 집에 퇴근해서 저녁 먹고 좀 여유 있는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결정을 해서 직원분들과 그 다음에 저의 스케줄과 여러 부분을 상의를 해가지고 고민한 결과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로 라이브 시간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를 매주 수요일 날 8시에 제공을 할 것이고요. 수요일 날 제공을 하면은 이제 주간 시황이라든가 주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간대로 정했으니까 많은 시청, 많은 구독,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공지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미나 공지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6월이 들었죠. 5월달에 이제 5월달 세미나 공지는 마쳤고 6월달에 이제 6월 2일날 세미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6월달에는요 세미나를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또 현충일, 6월 6일날 현충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연휴도 있고 또 선거도 있고 이번 주에는 뭐 일을 한 4일밖에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미나를 좀 건너뛰고 다음 주에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6월 14일 토요일날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6월 20일 금요일 마지막 주에는 6월의 마지막 주에는 6월 28일날 토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세미나. 그러니까 뭐 꼭 이번 주 세미나 접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요 밑에 전화번호 신청 접수나 문의는 02-421-3001 421-3001로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제 뭐 요일별로 내가 가능한 요일에 참석자가 이제 뭐 다 찼으면 참석 인원이 선착순으로 다 마감이 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이때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때 가고 싶은데 가능하겠냐라고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는 이번 달에는 6월 14일 토요일, 6월 20일 금요일, 6월 28일 토요일 이렇게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전문가들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유익한 상담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들은 상담을 하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지사항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리 인하로 부동산의 대상승 다시 시작한다라고 정했지만, 자, 먼저 금리의 얘기를 하기 전에 시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금리 결정을 하죠. 이제 항상 부동산 통계원에서 발표 자료가 나옵니다. 이제 지금 6월 첫째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5월 넷째 주에 통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은요. 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5월 넷째 주에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했고,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 0.02%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요. 전세 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살펴보면은요.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살펴보면은 지금 전국적으로는 0.02% 말씀드렸고요. 수도권도 상승을 했습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0.03%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했죠. 지난주보다. 셋째 주가 0.13%였는데 0.16%로 0.03%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는 어렵지만 거래량도 늘어나고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은요, 전부 다 올랐죠? 지금 지방만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지방도 결과적으로 하락폭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만 0.02%에서 0.01%까지 하락폭을 줄이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나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0.01%와 그 다음에 0.01%에서 0.02%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0.04%에서 0.06%로 전세가가 확대가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좀, 글씨가 많죠. 글씨가 많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국적으로는 많이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양극화 시장이죠. 양극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에 0.00%, 그러니까 이제 보합이었는데, 하락 전환됐다. 전국적으로는 하락이 전환됐다.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03에서 0.03으로 상승폭을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0.13에서 0.16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폭을 확대했고, 광역시, 또 세종시가, 요 세종시가 중요하죠. 대선에 가장 이슈화 됐던 지역이 세종시죠. 왜냐면은, 청와대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을 한다.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겠다, 이전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 때문에 세종시가 굉장히 뜨거운 핫 지역이 됐었었는데, 근데 이 하락폭도 세종시도 오히려 지금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0.3% 이제 상승폭을 굉장히 키웠다가 0.1%로 상승폭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서울과 세종, 그 다음에 전북, 일부 지역만 이제 상승폭을 조금 유지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이 막대 그래프 왼쪽이 이제 하락 쪽,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상승 쪽인데, 지금 지역이 세종과 서울 외에는 굉장히 울산, 일부 있죠. 전북도 조금 일부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근데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 왜냐면 인천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꽤 많습니다. 3기 신도시 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재개발 지역들의 입주 물량이 많고요. 특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하락폭을 굉장히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날 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다. 자, 그리고 서울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0.13%에서 유일하게 상승폭을 키운 곳이 서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0.13%에서 0.16%까지 상승폭을 확대를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강북과 강남으로 나뉘는데, 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개 구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0.23% 이제 상승폭이고요. 그 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북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시면은 강북 외곽에 같은 경우 뭐 노도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지역들, 서울 외곽 지역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승폭은 강남 쪽보다는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도 이제 보합이었다가 0.04%로 이제 하락을 했고,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0.01%에서 0.03%로 하락폭을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뭐 나머지 지방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5월 넷째 주에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보도 자료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도대체 이제 서울만 상승을 하고 경기 일부 지역, 과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비쌉니다. 서울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부 지역만 상승을 하고 왜 이런 시장이 나올까?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규제를 했던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함으로써, 자, 이게 이제 정책을 잘해야 되는 게, 제가 조금 이 시장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고가의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생에서 대부분 이제 뭐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수시로 이제 이것을 생업의 목적으로, 본업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 8, 90% 정도는 대부분 1년에 두세 번 정도 거래할까 말까예요. 자, 근데 이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주택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1년에 평생 동안 두세 번밖에 거래 안 하는 이런 분들까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정부를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만들 때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 마리의 토끼를 버리더라도 한 마리 더 좋은 거를 이제 감싸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쪽은 좀 어느 정도 포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니까 양쪽의 부작용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정말 지금 유튜브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났죠. 지금 뭐 신도시급의 상가, 그 다음에 뭐 거북선, 시화호, 그 시화공단 그쪽에 시흥 쪽, 경기도 시흥 쪽, 시화 쪽에 뭐 거북선이라든가, 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아파트와 주택을 규제를 하니까, 대출 규제건 다주택자건 이런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규제를 피해서 유동자금은 많이 풀어주면서 규제를 하니까 규제를 벗어나는 생활형 숙박시설, 그 다음에 근린상가시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직접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또 집단적으로 이런 그 군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상가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렇게 몇 동 이렇게 걸쳐 있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제 줄도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런 정책들 때문에 주택을 너무나 강력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다른 데로 흘러갔죠.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야, 니네가 돈 벌려고 투기의 목적으로 사놓고 뭘 이렇게 뭐 나라 탓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또 돈이 많아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여러 주택을 가지고 계셨다가 똘똘한 한 채로 여기에서 만약에 하셨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뭐 벌써 20억, 30억 올랐으니까, 아이고, 그런 선택을 못한 니네가 바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민심을 따라가야 돼. 평생 동안 두세 번밖에 거래 안 하는데,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규제 대상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옛날 속담에 틀린 게 몇 개 없죠. 뭐 누워서 떡 먹기라든가 이런 것만 틀리고, 벼룩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상만 전부 다 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의 이런 고통,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망가지는 이유가 금리가 올라서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금리 올라서도 영향이 없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을 믿고 그 돈의 흐름을 한쪽으로 몰았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내수의 침체가 오고요. 내수가 박살납니다. 자, 지금 제가 봤을 땐 정말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자,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은 지금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 뭐 트럼프 대통령과 막 대립각을 엄청 세우면서도 금리 안 내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리를 내려라.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은 뭐 무능한 뭐 의장이다. 역대 제일 무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뭐 악의적으로 막 그 표현을 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는데 파월 의장은 그쪽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될 거나 아니면 이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꾸 무조건 인하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심이 정말 깊었던 것이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너무나 이 내수나 외적으로의 이런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결정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B컷이 아니라 이제 스몰컷을 해가지고 0.25% 어찌됐거나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B컷을 안 했냐, 0.5% 인하를 안 했냐, 내수가 그렇게 어렵고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는 자존심이 2%였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2% 밑으로는 경제성장률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한국은행에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과거는 자존심을 구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관세 때문에 내수가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을 구기고 어쩔 수 없이 1.5%라고 예상치를 대폭 수정을 했죠. 자, 근데 이번에 어땠어요?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을 했습니다. 0.8%. 자,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나 그 다음에 IMF 때, 또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이후에는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위기나 세계적인 위기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0%대는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수 상황이 어렵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8%에서 1.6%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분위기도 좀 싸늘해요. 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싸늘하게 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죠. 왜 B컷을 안 했냐, 0.5% B컷을 안 했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 자금이 다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 자금은 코로나 때 풀었던 자금입니다. 유동성 자금이 다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B컷을 하게 되면은 이 자금이 부동산 폭등에 신호를 줄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0.25%도 시장에 벌써 신호를 줬어요. 신호를 줬다기보다는 시장은 이제 안도를 합니다. 뭐냐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올라가겠네. 당연히 올라가겠네. 집값은 가뜩이나 집도 부족하고 집도 부족한데 금리까지 내려? 자, 그런데 또 뭐라고 했어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로 녹록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먼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의 하방 압력을 방어하겠다. 그래서 최소 2번에서 3번은 우리나라가 더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2.75%에서 2.5%까지 금리가 내렸는데 2번 더 내리면 지금 2%대죠. 3.75에서 3.5까지 내렸는데 2번 더 내리거나 3번 내리면 2%대로 진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금리 인하가 지금 한 번 됐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자, 우리가 또 변수가 뭐가 있습니까? 변수가 내일이 중요한 날이죠. 지금 사전 투표율이 35%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역대 2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휴일을 안 끼고 주말을 안 끼고 이제 사전 투표를 했을 때는 이게 역대 최고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투표에 관심들, 선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민주사회에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 본투표에 투표 안 하신 분들 모두 다 참석해서 투표를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어떤 결정이 나겠죠. 뭐 어디가 됐던지 간에, 제가 누구 한 분을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누가 되든지 간에,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제일 먼저 지금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뭐 추경, 어쩌겠냐, 뭐 30조 추경,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당선이 되더라도 재정 적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라 돈을 끌어다가 분명히 경기부양책을 낼 겁니다. 경기부양책을 내는 게 어느 분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자, 어느 분은 현금으로 직접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바우처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품권이라든가, 오늘의 상품권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걸로 뭐 직접적인 지원책을 할 수도 있고, 어디는 건설경기 부양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또
자금을 재정 적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경제를 활성화되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 예타를 면제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자금을 투입해서 회수해가지고 내수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찌됐거나 결론은 재정 적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금을 통해서 적자를 통해서 내수를 살리는 부양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대선으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내수가 어려워지죠. 0.8%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전망치를 내려잡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이 새로 나오면 여기에서 재정 적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요.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많이 겪어봤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어봤습니까? 이 유동성 자금은 부동산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부동산 어디로 가느냐? 똘똘한 한채.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정치나 정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 보시면 그래서 신문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창용 기준금리 인하폭이 커질 것, 2%대까지 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한번 보실게요. 성장 약화가 된다라고 하죠. 자, 한국은행은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이 추가 인하 횟수에 가르는 변수로 꼽혔다. 자, 근데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인해서 변수로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회는 2번이냐 3번이냐의 문제지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5%죠. 지금 2.5%, 2.75에서 2.5%. 제가 3.75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2.75% 29일 날 인하를 하면서 2.5%로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자, 근데 부동산 쪽에서는 이런 호재가 많아요. 이게 금리 인하라고 하면은 이게 보시면은 부동산 쪽에서는 정말 큰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뭐 결혼을 못 하고 애를 못 낳고 뭐 이렇게 출산을 못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근데 이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극화 심한 건 이거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뭐 지방을 살려야 된다. 지방에 재정을 수십조 수백조를 투입해서 인프라를 형성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우리나라 그거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국가를 준비하고 양극화를 막을 수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초상급지, 최상급지는 비싸게 놔두고 그 다음에 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좀 많이 공급을 하던가 아니면 많이 가격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해야지 1년에 내가 뭐 50억, 70억짜리 아파트 있는 가진 사람과 5억, 7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규제를 하고 동등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와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와 지금 대선의 재정 적자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게 좀 아파트만 상승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6월 4일 날부터 시행이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6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을 시켰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또 비아파트죠.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자 과연 주택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했고 시장에 어떤 내용들로 혜택이 있고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맘님 무료인가요? 세미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미나 무료입니다. 배우고자 투자하고자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돈 안 받습니다. 세미나는 무료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대선 후보들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신혜사나이님.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제 재개발에 대한 공약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느 후보든지 지금 주택에 대한 부족하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주택의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그런 문제 인식들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전국으로 따지면은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3%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지방에는 빈집들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처럼 경제 성장률이 막 6%, 7% 할 때는 뭐 서울이 성장하는 만큼 지방도 성장하고 5대 광역시도 성장하고 시군구도 성장하고 다 성장을 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뭔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 첫차 버스를 타면 막 앉을 자리가 없고 막 뛰어탈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은 뭐 첫차 버스가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뭐 땅값이건 뭐 집값이건 다 올랐지만 지금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서로 대부분 도심권이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물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재개발로 무슨 주택 공급을 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재개발은요 주택 공급의 목적이 아니에요.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택 공급의 목적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입자가 나가면 이제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집다운 집들이 많이 생기죠. 집다운 집들. 그렇다고 뭐 비아파트가 뭐 집다운 집이 아니라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비하라고 하면 저 위에 분들 전부 다 비하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비아파트는요, 주택 통계에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비하 아닙니까? 저는 그걸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통계 자체에 우리가 이제 주거를 좀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도 85제곱미터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4인 가족, 5인 가족이 거주를 할 수 있는 편안하게 주거 1인 면적이 있는데 거주할 수 있는 비율이 85제곱미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많이 해야 재개발 같은 이제 집다운 집들이 많이 생겨서 가격이 떨어진다.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막 주구장창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을 뚫어버리는 이유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축이 안 들어올 것 같은 거니까. 아니 아파트를 포기하고 내가 빌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맞죠? 내가 그냥, 나 20억짜리 아파트 안 사고 그냥 편안하게 5억, 7억짜리 그냥 빌라 사면서, 뭐 커뮤니티 시설 없으면 어때? 동네 요즘에 이제 그 지자체에서, 뭐 구청에서 구립회관이라든가 구립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 잘 돼 있는데, 나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목욕탕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거기 헬스장도 2만원이면 간대. 나 그냥 거기 갈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거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던가. 왜냐면 사람이 인지를 한번 딱 해버리잖아요?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인 말씀 잠깐 드리면 내가 이 후보에 뭐든지 꽂혔어요. 근데 옆에서 아무리 이거 아니라고 해도 안 들립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수요를 비아파트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 이거 웬만한 정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뭐냐? 안 된다. 국민 인식이 이렇게 틀에 박혀있다. 그러면은 고정관념을 깨주던가 아니면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던가 그게 재개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재개발의 재료가 뭐예요? 재개발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땅이 필요한데 그 땅 위에 서울에 빈 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대부분 그 재개발을 하려면 공급의 재료는 필수 조건은 그 땅에 있는 집들이 재개발에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재개발 정비사업 가능한 지역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뭐 신속통합기획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무아타운, 공공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이 좀 빨리 되고 또 컴팩트시티 같은 이런 복합적인 다양한 비즈니스타운이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좀 빨리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단기적인 부작용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집값을 저는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정책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이게 과연 집값을 잡는 데 있어서 안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시는 것을 좀 많이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에 대한 호재, 자 금리도 내렸죠. 그리고 이제 또 대선이 이제 내일이면 어느 분이 되든지 결정이 나서 재정 적자로 통해서 또 자금을, 유동성을 많이 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이 일부는 또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아파트 가격은.
자, 근데 이게 또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B아파트 6년 단기임대제도 6월 4일 시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고요. 자, 이게 6월 4일 날 B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B아파트에 연립 다세대 등 해서 이제 적용되는 6년 단기임대 주택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자, 이게 원래는 이제 단기임대제도가 4년짜리가 있었고요. 4년짜리가 있었고 10년 장기임대가 있는데 원래는 8년이에요. 근데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놔야 됩니다. 자, 이게 8년짜리도 없어지고 이제 하나만 남았던 거죠. 10년짜리. 근데 이제 6년짜리. 왜냐면은 지금 B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초토화됐죠. 어떤 이유 때문에? 첫째, 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전세 사기.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피눈물 흘리시고 또 안타깝게 또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셔요. 뉴스에도 나오고 안 나오고 하지만.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빌라 시장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초토화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원래 주택임대사업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나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그전에도 있었지만 활성화는 안 시켰는데, 자, 주택임대사업자 집값을 조금, 처음에 어떤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짐작을 하는 게, 수면 밑에 있던 다주택자들을 수면 위에 끌어올려서, 이제, 세금을 조금,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게 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이것 때문에 한다라고 발표는 안 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피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초창기에 뭐라고 했냐면 다주택자들한테 전부 다 1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해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들을 줬습니다. 2017년도에 많은 혜택들을 줬고요. 자, 근데 이제 다주택자가 자꾸 이제 집을 뭐 10채, 20채, 100채 막 이렇게 구입을 하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자, 집값을 올린다. 이때 왜냐면 소형 아파트도 됐었어요. 아파트도 됐었고 하니까 그냥 집값을 올린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투기꾼들의 세력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2020년도에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을 모두 다 박탈을 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전 정부에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거나 과거는 과거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뽑아서 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거 뭐 적용 비율 같은 것들은 뒤쪽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안이 5월 28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6월 4일 날 시행을 하게 됐고요.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으로 보증회사 허그죠. 허그 인정 감정가를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세대냐 아니면 단독주택이냐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뭐 이런 부분 연립주택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차등별로 적용이 된다. 125%에서 최대 190%까지. 자, 그리고 B아파트만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6월 4일부터는 단기임대 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는요 종부세를 합산 배제합니다.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를 배제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지금.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자, 그래서 세제 혜택 대상은요, 건설형. 그러니까 이제 그 B아파트 중에 이제 건설을 해가지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게 건설형이라고 하고, 매입형은 이제 그냥 기존 주택 같은 거. 기존 주택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요거는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단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서 6년 동안 했는데 나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싶어. 그냥 10년 하고 싶어 하면은 이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기간 6년을 인정을 해서 앞으로 4년만 하면 된다. 그럼 10년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당연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뭐 많이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신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뭐 이 감정평가의 공시가액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올린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그 보증을 150%에서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습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보증금을 반환 못 해가지고, 왜냐면 공시가격 150% 했다가 126%면 3억에 전세 났던 게 2억 4천 얼마인가 2억 5천에 전세를 놔야 되니까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죠.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 제가 그 영상 찍었다가 아주 뭐 댓글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임대인이 잘못했습니까? 임차인이 잘못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갑자기 공시가격을 내린다라고 해놓고 내려버리니까 5천만 원을 못 돌려줘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그 댓글들에 거기에 야, 뭐 무조건 돌려줘야지 그게 말이 되냐 엄청난 모독과 막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세 사기꾼들 제가 진짜 사기꾼들 진짜 제가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 사기꾼들. 저도 뭐 이렇게 하나 얽힌 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니까요.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3년 전에 고소를 했거든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를 했어요. 3년 전에. 지금도 1심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이게 진짜 정부의 재산을 당한 사람들은 숙명호가 죽으란 얘기더라고요. 죽으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사기로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사기친 거 말고, 자, 살다 보면은 내가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할 때는요, 여유 있을 때는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여유가 없을 때는 정말 여유가 없습니다. 어디 빌릴 데도 없고요. 그러면은 그 5천만 원이 아니라 정말 2천만 원, 1천만 원도 못 내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러면은 야 임대 놓지 말아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분들하고는 내가 해주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내가 사업이 너무 어렵거나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자들만 안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그분들도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주고 그리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원상복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1,000만 원, 2천만 원이 없어서 폐업을 못 한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뭐 4, 5천만 원을 어떻게, 그러면은 뭐 그것도 네가 책임져야 돼. 물론 책임은 져야죠. 책임을 지니까 계속 은행에서 뭐 다 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또 내가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근데 정부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순서대로 아니 부동산 가격에 경착륙은 막으려고 하면서 왜 다른 국민들이 어려운 뭐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연착륙을 하면서 조금씩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막 3억짜리고 5천만 원이 이게 내줘야 되면 그게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뭐 어떤 분들은 제 의견에 뭐 반대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뭐 임대인과 임차인 다 같은 제가 임대인도 돼보고 임차인도 돼보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에서 좀 섬세하고 세심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때 또 말씀드린 게 제가 그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 임대인을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저는 126%를 다시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담보 비율을 뭐 90%를 다시 올려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정 비율을. 자, 그게 아니라 이제 공시가에 126%를 하죠. 지금 현행입니다. 근데 이게 공시가가 이거를 주인이 인정을 못해. 허그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허그에서 감정평가 법인. 허그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지금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좀 깜깜이가 있죠. 감정평가랑 소유자랑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금은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마사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허그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비율을 곱해서 하겠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청은 주인이 하고 비용은 또 임대인이 냅니다. 비용은.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고 여기에서 허그가 이 보증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데 이거를 많이 해주려고 감정가를 높인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지금 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때는 이게 아예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공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별로, 주택의 종류별로, 그 다음에 금액별로 좀 적용 비율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조금 낮아졌죠. 이제 9억 미만 145%, 130%, 125%,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190% 유지하고 9억에서 단독주택 중에 조금 비싼 9억에서 15억짜리는 70%,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면은 요런 부분 하나 있죠. 지금 원상복구 비용 요런 부분이 좀 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이제 기관이 있지만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인정 안 해버리면 그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이제 첫째 보면은 임차인의 퇴거 때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원상복구 비용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 및 퇴거 시 상호 입회하에 얼마나 많은 분쟁들이 있으면 이런 거를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을까요?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 부담 비용도 상호 합의해서 산출하되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중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도 또 부활하는 만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세대 주택,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왜냐하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봐요. 지금 뭐 취득세 감면주택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한번 불이 붙어버리면 지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지역, 정비사업 지역들은 지금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불이 붙어버리면은 또 가뜩이나 공급이 없는데, 공급이 지금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는데, 이 불이 붙어버리면 이게 또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있지만, 이러면은 공급이 늘어나서 오히려 이제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공급은 왜냐면은 최소 이거 비아파트 공급하려면 최소 1년 걸립니다. 왜냐면은 땅 사서, 잔금 치고, 철거하고, 짓고, 분양하고 1년 정도 공급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또 가격이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할 거예요. 선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빌라 시장도 상급지와 중급지와 하급지가 구분이 충분히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 많은데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8시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뭐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1시간 30분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할 얘기가 많으면 좀 늘리고 할 얘기가 좀 적으면 좀 줄이고 좀 유동성 있게 이렇게 유연하게 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이브는 다음 주에부터는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할 예정에 있으니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미나도 아까 공지해 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6월 달에는 3번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제가 뭐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금리 인하의 문제, 그 다음에 대선의 문제와 맞물려서 이게 재정 적자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이 부분을 찍어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찍어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했습니다. 6월 4일 당장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종부세 중과 배제, 양도소득세, 법인세, 인하 이제 요런 감면 이런 혜택들이 있고요. 일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서울 지역이나 경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려되는 게 2020년을 데자뷰하는지 이게 참 염려가 됩니다. 2020년 다시 우리가 말하는 영끌족, 패닉바잉, 벼락거지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슬프지 않습니까? 정책자금이나 이 여러 가지 상황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이게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참 슬플 것 같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라이브 때 뵙고요. 그 다음에 또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두 즐겁고 해피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